이제 삼성 직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한 15년, 20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옛날 2013년 전까지만 해도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월급이 다른 기업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났대요. 확실한 그 확실하게 삼성이라는 그 타이틀. 삼성하고 타 기업하고 그렇죠. 얼마나. 네. 자기가 초창기에 회사 들어갈 때만 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대, 자기가. 삼성전자. 그리고 의견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달되는 그런 소통 구조가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신이 나 있었고, 뭔가 연구 개발에 막 의지가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그게 꺾였다는 거예요. 뭐 이걸 내가 뭐로 해? 올려봤자, 기아를 올려봤자 다 위에서 다 잘리고.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대. 2014년 이후부터.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뭐, 그러니까 누가 뭐 굳이,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월급이 네. 이제 뭐 삼성만큼 주는 데가 많은 거야, 이제. SK 뭐 이런 데도 더 많이 준다. 더 많이 준다는 말도 네, 있잖아. 순간 그리고 뭐 현대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소득이 많다는 그런 자부심도 없어진 거야, 이제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간대, 삼성에. 그래갖고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래. 미국 가면은 지금 여기서 받는 월급의 최소 두세 배를 받는데, 최소. 갈만하네. 그 다음에 많이 가는 데가 대만이 또 많이 가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두세 배 이상.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랑 현대 있는 데도 많이 간대. 현대는 현대 중요. 현대 자동차. 현차로. 현차 장난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와, 현차 연봉 화면 돌렸어요. 그러니까. 와, 할 줄 모르는데. 뭐 어차피 거기 가면은 뭐 삼성보다 더 빡세. 그리고 돈은 더 주지. 뭐 아까 말한 그런 뭐 열심히 근로 의욕 자체가 떨어져 있는 지금 삼성은.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치면은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선수들이. 벤치에. 돈은 많이 주는데 벤치에 앉아 있어. 그러면 뭔가 차라리 같은 돈을 주거나 조금 더 주고 선수로 뛸 수 있는 데로 가지. 필드로 뛸 수 있는 데로 가지. 필드로. 네. 좀 그런 식이래, 지금 삼성이. 여기 대부분 직원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진짜 그런가 보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중국이 또 어마어마한 기세로 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4위야, 4위 지금. 중국에 벌써 거기 4위나 돼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삼성이 1위고 그다음에 SK가 2위고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마이크론. 그다음에 중국이 4위야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뒤집혀질 거라는 최소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까 말한 파운드리 쪽이 훨씬 더 어프로치가 어려운 거야. 어려워, 공정이. 파운드리가.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 중국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 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IT 반도체 연구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정도 많다고 해요. 중국이 반도체. 금방 따라오네. 그 정도면.
우리나라가 내가 잘못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문가가 1년에 50명 배출된대. 중국 수천 명일까요? 한 10,000명, 몇천 명. 진짜 많구나. 미국 예를 들면 미국 1,000명, 중국 5,000명에서 10,000명. 많구나. 같이 잘못 두면 미국도 따라잡혀. 미국이 아무리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인재 싸움이거든. 결국은. 근데 중국에서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15억 인구 중에서 저들이 천재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지금 확률적으로 걔들이 중국의 성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똑같잖아. 인구 규모가. 칭화대 같은 데는 칭화대라고 명문대가 있거든. 상해에 있는 이과의 최고 명문대. 미국의 MIT 같은데. 거기는 그 한 성에서 등수 안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 들어가는 거야. 쉽게 5천만 명 중에서 5명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5,000명 중에서 5등 안에 들면 어디가? 무조건 서울대 의대 가지. 안 그래? 대부분 지금 안 그래? 지금 다 서울대 어디 가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 만약에 300등 있다. 서울대 어디 가지? 무조건. 네? 근데 중국은 15억 중에서 1,00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아니, 한 10,00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다 IT를 한다는 거야. 반도체 쪽으로 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10,000등 안에 드는 애 중에 반도체는 거의 없다니까. 우리나라. 그 이유인 사람들. 왜? 의대로 다 가니까. 이제는 공대 안 가니까. 다 의대로 가는데. 이제 연구자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도 엄청 떨어진다는 거야. 거기. 근데 지금 3,000명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5,000명으로 늘리면 의대 정원을 대체 우리나라 공과대학은 어떻게 나락으로 간다고 봐야지. 내가 볼 때 5,000명 뽑잖아. 그럼 한 5만 등 이내는 안 들어가. 절대.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 안 가. 5만 등 안에. 걔네들은 10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의대 가. 공대가 진짜. 한 2만 등 안에 든 애들은 절대 안 가. 다 재수한다고. 무조건 재수 3수, 하나서 5수를 해더라도 가.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입사원들, 삼성전자 신입사원들 있잖아. 그래, 뭐 굳이 내가 여기서 뭐 학교에서 다시 의대 가지. 그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냐. 의대에 이렇게 쏠려. 정부에서 이공계를 살리는 정책을 해야지. 맞아. 의대를 키워서 뭐 하겠다고 대체. 그래서 이공계 완전히 죽는다는 건데.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나라 IMF로 갈 수밖에 없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인재를 한 30년 전, 한 30년 전부터 이미 인재 고갈 상태야, 우리나라는 지금. 다 의대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문제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부도가 난다,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 휘청거리죠, 원장님? 우리나라 수출의 15%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삼성이 마음 나라 삼성이 마음 나라 마. 이건 삼성인데 별로 안 좋아. 느낌이. 싸해. 그거 못 느끼면. 아, 요즘에 되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내 말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지. 왜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지. 네. 정확한 건 몰라. 정확히는 몰랐잖아. 그냥 아, 느낌. 힘들구나라고 생각했지. 그냥 힘든 게 아니야. 뭐 제2의 돌파구가 없는 이상은 망한다고 봐. 어떻게 돌파하려고?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메모리 시장에서는 이미 내가 볼 때는 방법 없다고 생각해. 왜냐?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미 TSMC의 격차가 너무 커. 파운드리 쪽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뭘 하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이미 격차가 너무 커. TSMC가 거의 60% 차지하고 대단한 거잖아요. 이 60%도 완전히 고급 그러니까요. 퀄리티의 회사들만 상대하다니까. 그걸로 해서 60% 대단한 거지. 독점인 거죠.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허접한 것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허접한 것만 그냥 한국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다니. 무슨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같은 거 있잖아. 네. 허접한 것들.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 지금. 방법이 없어. 왜냐? 일단 인재들이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30년 동안 이미 고갈 상태라고. 25년에서 30년 동안 이미 고갈 상태야 인재가. 없어. 다 의대 갔으니까. 다 어디 갔어 신자들은. 지금 뽑아봤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좋아.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의대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제 공과대학이 의대가 되면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시작하면 30년 뒤처진 거잖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불가능해. 따라가는 게. 얘들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수록 더 인기인데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발전했을 거라고. 이거 앞으로 가능성이 엄청 높아. 결국은 기술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 누구 기계가 기술을 만들어. 사람이 하는 거지. 결국 몇 명의 천재들이 다 해결하는 건데 천재들이 다 거기 가는 거야. 우리나라 천재들은 다 의대가 있어. 아, 의대 진짜. 생각. 이제 교환할 때도 없지 않나? 진짜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 돌파구가 없다. 삼성전자는 돌파구가 없다. 이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이미 실기를 했고, 네.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조차 과연 수성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오히려 SK 하이닉스한테 오히려 더 밀릴 것 가능성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고 해도 중국이 결국 곧 따라오지 않을까. 곧 따라온다 중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네. 인텔이라고 들어봤지? CPU 네. CPU 회사예요. 최고. 인텔을 엄청 밀어주고 있다 지금. 미국이요? 물론 인텔이 이렇게 쉽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야. 쉽진 않아. 근데 미국이 만약에 거기다가 집중을 한다면 집중하고 있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 인텔이. 걔들의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할 것 다 걔들이 독점하겠다는 거야. 이거 팹리스 설계 분야 직접 지금까지는 제작 공정 자체는 다 그냥 우리나라나 미국, 저기 대만이 하는데 그것도 직접 하겠다는 거야 지금. 하려면 걔들 못 하겠어. 다시 가져 올라가는 거야. 그다음에 일본도 어떻게 쓰는지 따라오려고 지금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다. 치열하구나 진짜. TSMC하고 지금 합작해가지고 공장 짓고 있거든. 일본이요?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치고 오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면 초가다 지금. 내가 볼 때 해결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네요. 없어 보인다. 완전히 맞더라고요. 없어 보인다. 딱히 엄청난 뭐 해결책. 딱히 해결책이 없다. 왜냐면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을 뭔가 새로운 반도체를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없어 지금. 없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고민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결국 이제 다시 또 부동산 집사람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아니요. 아, 이어서 하시게요? 제목을 다 가서 이제 아까 그 재테크 읽는 파이로트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더라고. 읽더니 나보고 몇 페이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거 읽으라고. 봤는데 이제 뭐 거기 언뜻 기억나는 게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그 사람은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 쉽게 해서 강남은 뭐 아무리 경제가 어떻게 해도 계속 상승한다. 지역이 차별화된다.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더라도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써있고 그렇더라고. 나는 전혀 그 의견에 나는 동의를 안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해. 양극화? 글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 요즘에. 근데 나는 참 터무니없는 소리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런 생각? 이거 결국은 강남 불패거든 이게 지금. 네. 강남 불패. 사모님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야. 부동산은 망해도 강남은 안 망한다는 거거든. 이게. 아무리 부동산이 망해도. 근데 그거는 너무 편협한 생각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나는 왜냐면은 나는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시가 아닌 이런 미시, 아니 마이크로 이코노미를 나는 별로 중요시 생각.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마크로가 중요하다. 아까 말한 하늘을 위해서 조망도 보듯이 일단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근데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경제라는 큰 그림을 볼 줄을 몰라. 큰 그림을요? 그냥 부동산에 한해서는 좀 알아. 그냥 내가 볼 때는 어설프다는 거지. 왜냐, 부동산도 결국은 경제의 한 파트에 불과하거든. 그렇지. 경제 한 파트긴 하지. 자, 우리나라,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볼게. IMF 생겼어. 그럼 강남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볼게, 아주. 경제가 폭망했어. 그럼 강남만 홀로 살아남아? 아니요. 에? 같이 죽죠.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 죽지 않을까요? 아니까 강남은 계속 올라가 그래도? 아니요. 응? 가치가 안 떨어져 강남은? 떨어지죠. 어? 우리나라 IMF 왔다. 그래 강남은 그래도 불패? 그건 아니죠. 어? 그건 아니죠. 내가 앞에서 지금까지 뭔 이야기했어? IMF 본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금. 제2 아니에요? 예, IMF 근거를 내가 지금 됐잖아. 내가 지금 삼성 삼성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대표적인 기업 하나만 내가 딱 이야기한 거야. 다른 기업들도 지금 엉망이야 지금. 지금 IMF로 가고 있는 게 딱 나는 보이거든 지금 이게. 근데 강남은 뭐 끄떡없다? 말이 되는 거냐 이거? 걔는 그 친구는 저기 세계 경제나 거시 경제를 전혀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누라 보고 그럼 여기서 밥 먹고 집에서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우리 유튜브 한번 하자. 이 부동산 가지고 한번. 응? 유튜브를 한번.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해줄 테니까 이야기 들어봐라. 사모님 뭐라 했어요? 내가 야 좋대 해보재. 응? 대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좀 말칵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액팅하고 술래 이렇게. 어? 좀 분노 관리 장애가 좀 있어요. 그 이야기하다가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물론 나도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유튜브 할 때 그거는 없어야 된다. 아니, 내 말이 듣기 싫고
이해가 안 가고 네. 뭐 해도 울컥을 하지 말잖아. 나는 그대가 무슨 말해도 나는 울컥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안 할 자신 있으니까. 사모님 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좋대. 뭔가 하나신 것 같은데? 뭔가 하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성적인 대화를 하잖아. 화는 내지 말고 서로 이렇게. 그랬더니 좋대, 한번 해보재. 그래서 내가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 오면서 어떤 유튜브가 하는 동산 하락 장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듣더니 막 버럭 화를 내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무슨 에이 뭐 지금 뭐 대출 규제하고 뭐 어찌고 지금 막 그러잖아 정부에서. 뭐 그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어차피 또 풀어준다는 거야 또 정부에서.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어차피 풀어줄 텐데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막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순진한 새끼 같은다고 막 검색해. 뭐 원장님한테? 아니 이제 그 유튜브한테.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하락 이야기를 하면은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계속 떠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 못 한다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응? 서로의 생각을 들어봐야지. 다 들어보고 그리고 화를 낼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보면 반론하면 돼요. 반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이야기가 안 맞으면은 그냥 털털 털고 자기 생각대로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딱 끝내버리면 뭐 무슨 놈이 유튜브를 어떻게 하겠나 이거. 저를 초대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들어볼게요. 안 하겠다. 안 하신대요? 나는 네 성격 잘 알기 때문에 네. 사모님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사모님한테? 못하겠다. 나하고 대화를 하면은 분명히 나는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화를 낼 텐데 뭐 이걸 어떻게 유튜브를 하냐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좀 기분이 좀 많이 상했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하는 식으로 한번 앞에서 말 못하신 거지. 말 못한 걸. 왜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울컥 화부터 낼 거니까. 사모님 나중에 들으셔가지고. 들을 거야 아마 집에서 이제 내가 재밌을 거야. 막 이거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제 듣기 쉽게. 아니야.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이야기하면은 다 감으로 이야기하잖아. 지금 오른다 내린다 뭐. 근데 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이거야. 다 들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별 수 없는 거고. 왜 내가 주구장창 왜 이렇게 부동산 하락을 계속 주장하는 거야. 이걸 한번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간다. 뭐 어차피 자기 생각이니까. 나는 내가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납득을 잘 시키거든 내가. 대화를 해서 내가 납득을 시키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상당한 탤런트가 있어 나는.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뭔가 가르쳐 주는데 굉장한 내가 탤런트가 있어. 내가 우리 애들도 가르쳤거든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네. 어떤 선생님보다도 내가 더 잘 가르쳐 줬어. 역사, 지리, 등등.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봤어, 애들이. 애들이 나한테 배우고 그 과목 다 100점 맞았어. 쉬운 일 아니야. 내가 왜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냐. 애들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런 암기 과목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 너무 화가 난 거야, 내가. 이건 너무. 외우는 식이 아니니까. 그런 흐름 알려주시잖아요. 암기 과목은 너무 쉬운 건데. 또 암기를 어떻게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는가.
어차피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거든.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그래서 내가 애들을 가르쳤어. 효과를 봤어. 그 정도면 내가 굉장한 어떤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있으신 거죠? 탤런트가 있다는 네. 거지. 그래서 내가 글쎄 그대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납득을 시켰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뭐 속으로는 뭐 저 새끼 또 시작하네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지금까지 내가 계속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좀 내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동안에 내가 계속 부동산 하락하는데 좀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로 내가 안 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네. 한번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좀 갈지 나도 수도 있다. 적으면서 한번 적어봐봐. 들으려고. 잠시만요. 첫 번째 이제 내가 이제 왜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제 뭐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을 한번 봐야 된다. 가계부채 비율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 한 108% 정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가계 하우스 푸어 이게 하우스 푸어들이 갖고 있는 빚이 얼마냐면 지금 1900조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해. 1900조라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1,900억. 나 2,000원 되는 줄 알고. 1900조. 1,900조 아니에요. 1900억이 아니고. 네. 너 2,000조인 줄 알고.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나는 한 2,000조 이상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저도 2,000조. 네, 근데 나는 이제 내 주장은 안 할게. 그냥 1900조라고 할게.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면. 이건 나와 있는 데이터야 그냥. 네. 뭐 이건 데이터 찾아보면 돼.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구조가 뭐냐면 전세제도라는 게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전 세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네,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집 담보 대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1900조인데 전세 대출이 지금 거의 900조에서 1000조 정도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그 전세대출 포함해서 2,000조 아니에요? 안 그래.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안 그래. 이거 매매 기준인 거예요? 매매 기준으로 1900조라고. 처음 알았네. 그리고 전세 대출 자금이 한 900조에서 10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서 토탈해서 한 3000조 정도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게 가계 대출이라고 나는 합쳐서 이제 하우스 푸어하고 렌트 푸어를 합쳐서 이제 3000조 정도 가계 대출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3000조 하면은 규모가 짐작이 안 되지 짐작이. 네. 도대체 3,000조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 그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알았었는데. 1,000조 좀 안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예요. 작년 650조.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650조예요. 그러면은 가계대출이 지금 몇 배가 많아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거의 5배네. 네다섯 배. 6, 5, 30. 다섯 5배지. 합치면 네, 대략 쪽 합치면 네. 근데 가계대출이만 있냐?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업 부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기업? 아니 기업 말고 잠시만요. 맞춰보고 싶어서. 뭘 맞춰?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가 가계대출 지금 가계부채야 지금. 네. 어마어마한 규모야 이거. 근데 사업자 대출 이런 거. 그래 사업자 대출 맞나요? 맞아. 오.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네. 가지는 거 있잖아 사업자 대출. 응? 네. 예, 자영업자 대출. 사업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 아 그쵸. 네. 네, 자영업자. 정확히 맞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한 정부 통계로 한 800조 이 정도 돼. 오. 근데 나는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통계로는 그래서 800조. 토탈에서 가계대출 플러스 자영업자 대출하면 4천조 정도 나는 생각이야. 응? 네. 그러면 이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지금 빚이 지금 깔려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얼마나 되냐? 응?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엄청 높을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얼마인가. 막. 저 다니긴 하죠. 당연히 좋다. 한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3천 조? 맞아. 거의 맞아. 맞아요? 2,700조 정도. 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야. 도대체 거의 뭐 4, 5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시 못하는 게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야. 또 공기업. 한전을 비롯해서 천조 되지 않을까요? 천조 되지 않을까요? 1,700조에 1,700조 말이에요? 공기업 부채가 생각보다 빚이 많은 나라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받은 인구가 몇 명이 될 것 같아? 이것도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저희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한 60% 되지 않을까요? 어이, 틀렸어요? 아니, 비슷한가요? 한 1,800만 명이 가계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40% 되는 거구나. 60%까지 안 되구나. 1,800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네. 뭐라고 우기냐? 강남 사람들은 네.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이 많다는 거야. 강남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네. AL에 AL.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물론 원래 살던 사람도 있었겠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올라가다 집값만 올라간 사람도 있었겠지. 새로 산 사람들이 과연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이 집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지. 맞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하얀 사니까. 네.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모이는 데니까 현금만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 맞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던데요. 글쎄, 그치.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거는 통계는 찾을 수 없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강남에 사시는 과연 현금으로 그러면 5%도 됐고, 5%, 2, 3%? 내가 생각하는 2, 3%. 대부분 강남에 사시는 진짜 원장님들 보시면 다 대출이 있으세요. 다 대출이야. 네. 없으신 분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2, 3%도 안 된다고 봐. 현금으로. 물론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중에는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들도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집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담보대출을 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또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을 거라고.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이런 중소기업 사장 같으면 돈이 부족하면 집 담보대출로 얼마든지 또 돈을 빌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과연 옛날부터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도 그럼 그 사람들은 가계대출이 없겠냐. 나는 꽤 많다고 봐, 그런 사람들. 근 한
2, 30년 동안에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100% 끼고 있다, 대출. 맞아요. 나는 그렇게 봐. 그냥 애초에 거의 뭐 그걸 현금으로 완전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없다고는 안 해. 나도 분명히 있어. 신흥 부자들 이런 사람들 현금 부자들 꽤 있어. 진짜 그 대시로 사신 분들은 애초에 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인데 같이 함께.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네. 자기가 뭔 사업을 하거나 뭔 이유가 있어서 대출을 또 받아, 대출로. 담보 대출을 받아서 가는 분도 꽤 많다. 왜냐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자영업자 대출 중에 네. 상당 부분이 강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가계대출이 그래서 한 1,8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당 한 1억 평균 1억 정도 빌렸다고. 평균이요? 평균 1억이나. 평균이. 그러니까 1,800조가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되네요. 그러네. 1,900조라고 했잖아. 얼추 정부에서 밝히는 게 맞네요. 네. 얼핏 맞은 거야. 네, 얼추 맞네요. 그 통계가 얼추 맞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밝혀진 통계고, 자,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쓰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도 굉장히 많을 거다. 다중채무자라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저축은행. 1,800만 명 있는데, 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은행만 빌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 은행. 거기서 안 돼, 여기서 부족해서 이 은행권이나 제3금융권. 제 선배가 대출을 6군데 받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채까지 쓴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거 살려고, 집 살려고. 네. 진짜로. 소위 말해서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게 치면은 1900조보다 훨씬 많을 거다. 실제 대출. 실제 가계대출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 실제로 안 잡히는 거. 통계 안 잡히는 걸로 따지면 이건 잡힌 것만 이렇다는 거거든. 맞아요. 잡힌 거가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낮을 수는 없거든요. 안 잡힌 것도 있으니 분명히 더 높을 거거든요. 저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에 160만 명이 네. 예? 네. 자기 연 소득보다도 자기 연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네. 5천만 원, 5천만 원보다도 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다.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네. 가계대출 해가지고 그 돈이 훨씬 더 없다. 자기 1년 소득보다 많은 사람이 160만 명이다. 근데 선배가 그러면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해. 그런 사람이 160만 명이다 지금. 진짜 한 명이 본 걸로 다 내더라고요. 다 해도 모자란다. 그런 사람이 160만 명이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마이너스. 있는 건가? 별짓을 다 하는 사채까지 쓰는 거야 이거. 근데. 그리고 요즘에 카드론까지 쓴다고 들어봐 막 이제. 맞아. 카드로 뭐 10몇 프로 이런. 다중채무자도 이거 지금 이거 정확히 통계를 못 잡고 있는데 네. 어마어마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데 사채까지 쓰는 사람도 있을 거다. 생활이 안 된다. 자기 월급을 다 쏟아 부숴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내수가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다. 음. 돈 쓸 여력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거든. 네. 전세가율이라는 120 그거. 아니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집이 10억이면은 네. 전세가 얼마냐 이거지. 아. 몇 프로냐 이거지 전세. 지금 한 8, 90%거든요. 더 낮아요? 실제로는? 60%인가요? 지금 강남은 40%대. 아,
예를 들면 2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 40%는 좀 넘겠다, 50%. 진짜 절반 정도. 근데 강남 이외 지역은 지금 한 60% 정도. 강남이 전세가율이 더 낮다. 문제는 그거야, 문제는. 전세가율이 낮으면 대출하는 액수가 더 많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대출을 적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전세가율이 낮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 만약에 돈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치고 그냥. 이건 가정이야, 가정. 내가 한 푼도 없어. 잠시만요. 아,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아. 가정을 해보자고. 예를 들면 아. 내가 20억짜리 강남집을 사는데 돈이 한 네. 푼도 없어. 네. 10억 전세 대출 받았어. 네. 10억 전세 주고 10억을 내가 대출 받아야 돼. 네. 근데 그러면 강북의 집이 그냥 10억 똑같이 10억으로 강남이 10억짜리 집은 없지만 강남에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10억 있는데 5억이 전세야. 강남은. 근데 비강남은 6억이 전세야. 10억이면. 그래서 내가 4억만 준비하면 돼. 나는. 비강남권은. 근데 강남권은 5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 아니 현금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 현금. 아, 자꾸 현금 때문에 계속 현금 계산해야 없다고 계산해보자고. 어. 내가 복잡하니까. 네. 근데 강남 집값이 더 비싸잖아, 훨씬. 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실제로는 1억을 더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받나요?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 최소한. 아,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다 비강남 지역보다. 사실 뭐 비강남 지역보다 강남이 비싸니까 50%밖에 안 돼도 결국에는 비강남 지역보다 훨씬 더 대출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비싸니까. 일단, 같은 가격이어도 대출을 더 많이 네. 받아야 되는데,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 네. 강남은.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냥 진짜 하우스 푸어라고 생각하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HAI라는 지수가 있어요. 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라는 건데, 대출 상환 가능 소득을 갖다가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서울이 150이야, 150. 대출 가능 소득 마이너스 가처분 소득이요? 아니, 나누기. 가처분 소득을 네. 대출 가능 상환한 가능 소득을 갖다가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있어요. HAI라고 해서. 네. 그게 90이 정상인데 서울은 150이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갚기가 훨씬 어려운 구조다 그 말이야. 자기 능력 대비해서 능력 많다, 대비해서 부채 많다 이 말이잖아요.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인가요? 아니, 이게 뭐냐면,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집값 나누기, 예? 네. 내 연소득을 보는 지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라고 하지?
PIR? PIR, 아. Price per Income Ratio라는 거. 네. Price per Income Ratio라는 게 있어. 아. 이게 프라이스면 집값이야. 네. 인컴은 내 1년 수입이야. 네. 근데 1년 수입으로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냐 그런 PIR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다고. 네.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연봉이다. 네. 내 집값이 5억이다. 우리 10년에 10이겠네요? 그러면 10이 되는 거야. PIR. 아, 이거 서울 기준으로 지금? 그러면 PIR은 얼마가 제일 정상적인 거냐? 7 내지 8 정도가 잘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짜리 내 월급장이다. 그러면 집값이 한 4억 정도 되는 게 그게 딱 맞다. 비싸도 5억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강남은 지금 그 PIR이 네. 거의 20 가까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억을 버는데 20억이야 집값이.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야. 7, 8년에 갚아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거품이 꺼져 지금 끼어있는지 알겠지. 네.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40년 만에 갚는 거야 그거를. 4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 기준이 그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푼도 안 쓰고 저축만 했을 때 40년 걸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0년 걸린다는 게 1억 20억짜리 집이면 강남 집이 내가 1억짜리 연봉 수입자라고 나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돈만 내가 월급 다 모아서 20년 걸린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 만약에 PIR이 8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 집 갚는데 한 15년에서 20년 걸린다고 봐야 돼. 그냥 내가 생활비도 내고 뭐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PIR이 20이라면은 거의 평생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냥 다 쓰고 뭐 어쩌고. 아무것도 안 쓰고 20년인데. 그것도 1억짜리 연봉 내가. 근데 만약 5천만 원 내가 연봉이다? 물론 강남에 5천만 원 연봉 거기는 별로 없겠지만은 생각보다 억대 연봉 받기 쉽지가 않아. 맞아요. 왜냐면은 세금 때문에 내가 1억 5천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받는 돈은 1억밖에 안 돼. 1억 벌기 쉽지 않아. 강남에 산다고 해서 1억 그거 쉽지 않다니까. 쉬운 게 아니야. 서울 세금 있잖아, 세금. 왜냐면 서울 PIR 지수가 20이 아니라 24에서 27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네. 내가 좀 잘못. 24에서 27로 왔다. 더 높은데요?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중국 국경 상해가 그쪽이 아마 거의 1, 2, 2인가? 저 서울 기준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한 25 정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미친 거야 이거는. 와 이거, 진짜 높구나. 이거는 내가 평생을 모아도 이걸 못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생을 모아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거지. 그럼 진짜. 그거는 거품이다. 다. 와 뉴욕이 11배인데 서울이 24, 25이래? 쉽지 않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있잖아. 엄청 튀었잖아. 거기도 중국도.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환경이거든. 근데 북경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3선 도시가 제일 외곽 지역이야. 2선 도시가 그다음 1선 도시가 제일 좋은 강남 같은 그런 도시. 그럼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가 1선 도시야.
근데 2선 도시나 3선 도시 같은 데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어요, 이미. 그럼 북경하고 상해는 지금 괜찮냐? 걔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 중이야, 지금. 그렇게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팔리질 않아, 지금. 그걸 보면은, 북경이나 상해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강남의 미래, 서울의 미래가 보이지 않나? 안 보이냐고, 그냥. 바로 다가올 문제인데, 이게. 와. 지금 우리 와이프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계속 대책을 세울 거라는 거야. 집값 떨어지는 걸 대책을 세울 거라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미 다 더 이상 나올 대책이 없다. 내가 볼 때. 물론 더 대책을 더 세울 수도 있지. 근데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왜냐 이렇게 거품이 끼어 있는데 그럼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저금리거든 지금.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금리도 낮추고. 근데 북경 상해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지금. 근데 원장님 앞으로서 영준에서 한 두세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더 오르고 그 내년 후년에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라고 봐. 나는 아, 지금부터 지금 위기다 지금. 왜냐면 내년에 피크 이미 거래량이 확 줄고 있어 지금. 8월부터. 원래 8월에는 별로 없었어요. 아니야. 그래요? 지금 8월부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 지금. 8천 가구였는데 2천 가구인가 확 줄었어. 내가 알기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토막으로 확 줄었어. 8월부터. 이미 거래량이 어떻게 되려나? 저도 약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35만 명씩 줄고 있다. 이거야. 35만 줄고 있어. 35만.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추후에 집이 남아돈다니까 이제. 지방은 나와두긴 하는데 남아돌아. 근데 물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긴 있는데 지방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지방은 이미 끝났고 네. 서울 경기도 이미 포괄 상태고 네.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뭔 대책이 있겠냐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위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간 나이가 몇 살이면 45세야 지금. 아 진짜 그렇게 올라갔어요? 45세야 지금. 와. 야, 한마디로 이제 노인 인구밖에 없다 이거네. 지금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2030년 되잖아. 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200만 정도 되거든. 네. 이제 한 5천만 정도로 줄어들어. 그리고 중위 인구도 네. 50세로 바뀌어. 중위 나이가. 2050년 되면 4,700만으로 줄어. 그리고 중위 연령이 58세야. 몇 년에요? 2050년. 2050년에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4,200만 명, 4,700만 명이고, 얼마 안 평균 줄었는데? 연령이 58세야. 58세는 그러면 4,700가 얼마 안 줄었는데요? 별로야? 중위 나이가 2060년 되면 4,200만이고, 중위권 나이가 61세야. 일단 57세였고 아까 25년, 50년에 26년에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26년, 26년, 아니
2060년에는 중위 나이가 60 하나야? 통계 얘기했었을 때. 뭐 중요한 것은 출산율 이렇게 저하되고 있고 노동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0.7이 아니에요. 0.7 도대체 아니야. 무슨 수로 집값을 받쳐주고 있냐고 이거를. 그리고 아까 이제 금리 이야기 참 잘했는데 네.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거든. 그렇죠. 어? 네. 그럼 부동산이 뛰겠네? 그렇게 생각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큰 착각이야 그거. 저는 내년까지는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잠깐 쉬어갔다가. 엄청난 착각이야 그거. 내후년부터 떨어질 거라. 그거는 네. 정상적인 시장이 작동했을 때 그게 맞아.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3,000조 이렇게 되지 않는 한 1,000조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거는. 한 500에서 1,000조 정도 된다. 그럼 그럴 수도 있어. 네. 근데 이미 3,000조인데 우리나라 GDP의 한 6배 정도 이상 1년 예산의 6배인데 네. 지금 금리를 낮추잖아? 네. 내일 이제 금통위원거든? 네. 사람들이 한 0.25% 정도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해. 네. 미국이 0.5% 낮췄는데. 네. 근데 나는 0.25% 낮추면 터진다고 봐. 완전히 유지해야 된다 나는 생각하죠. 유지해도 터지고 낮춰도 터지고 올려도 터지고. 어떻게 해서 다 터지고 답이 없잖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언젠가 터질 거다 이 말씀. 어차피 터지는 김에 내린다 이거야. 내리면 0.25%를 내리잖아? 그러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잖아. 네. 그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대출 받기가 더 쉬우니까 네. 대출 서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다. 왜냐? 이미 부풀어 올 대로 부풀어 올랐어 지금 풍선이. 지금. 네. 근데 거기다가 공기를 더 불어 넣는 거야. 이미 다 완전히 부풀어 있는데 공기를 넣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다가 기울을 두자면 좋은데요, 비유가. 뭐 좋은 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 이거를 공기를 빼줘야 되거든. 그래서 풍선이 쪼그라들게 해야 되거든. 그러지 않나? 맞아요. 어? 네.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기를 조금씩 빼야 되거든. 네.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 원래. 금리를 올리면 쉽게 해서 조금 공기가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낮추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금리를 낮추면 이제 풍선이 이제 막 늘어나.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근데 그럼 여기서 네. 항공기 딱 불어넣잖아? 네.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된다? 터지죠. 터진다. 터진다. 근데 원장님- 비율을 주자 뭐 근데 원장님 근데 이미 파월이 금리 이번에 비건하고 또 두 번 더 내릴 거라고 이제 두 번이나 세 번 내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미국이 내리니까 한국도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내리고 싶지 않아서.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대출이 더 늘 수도 있다 이거지 이제. 네. 더 늘 수- 아니, 지금 더 늘면 안 되는데. 더 늘면 안. 3,000조인데 이미 아까 내가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치면 4,000조고 기업 네. 부채까지 합치면 6,700조고 그렇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700조가 또 있거든 아까. 거의 천문학적인 빚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 부채도 만만치가 않아 지금. 와 경까지 가겠다 이거. 그 풍선이 완전히 지금 부풀어 올 때도 부풀어 올라 있다. 이게. 네. 여기서 만약에 항공기를 불잖아? 네. 펑. 탕 터진다 이거야.